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1차 시 강의에서 언어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설들을 살펴봤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사용하는 언어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을까였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어서 어, 문자의 발달, 문자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실제 존재했던 문자를 보여주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라고 하는 것은 어, 그림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림이 그대로 있으면 그건 이제 문자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림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완전한 문자라고 보기에는 전 단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림 문자라고 하고요. 픽토그램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림 문자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도. 교통 표시, 신호 같은 것들, 건널목 신호, 이런 게 다 그림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거 말고 옛날에 우리의 그 글, 뭐 한글, 영어 이런 것들이 생겨날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그 중에서 이제 처음 나타나는 게 픽토그램이라는 건데,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동물이 보이고요. 동물을 타고 있는 인간도 보이죠. 예. 보통 이런 것들은 동물벽화 속에 또는 바위에 많이 나오는데, 이 뉴멕시코 지역의 그 바위에 새겨진 인디안, 여기는 아메리칸 인디안을 말합니다. 미국 인디안의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동물을 타고 있고 다른 동물은 도망가는 거 뭐 같이 보이죠. 뭔가 사냥하는 모습 같아요. 이런 것들이 뭔가 하나의 그림을 통해서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죠. 누가 이런 일을 했구나, 이렇게. 다른 것들, 뭐 더 복잡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뭐 동물이 막 다양하게 나와요. 사냥하는 모습이 나오고, 거북이도 나오고요. 산처럼 생긴 것, 동굴처럼 생긴 것도 나오고요. 여기 뭐 배가 많이 있죠.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있는데 어디를 갔다는 것 같기도 하죠. 다른 민족을 정벌을 하러 갔다든가, 바다 건너 어느 지역으로 이주를 해 갔다든가. 신기하게도 이게 거북이 같은 게 나오면 이게 장수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이 픽토그램은 이렇게 평면적으로 되는 픽토그램은 참 해석이 각기 다릅니다. 뭔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아는데 정확하게 이걸 해석하려면 이 그림이 발견된 지역의 역사를 좀 알면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힘듭니다. 이것도 역시 미국의 미시간 지역의 아메리칸 인디언의 그 바위 그림입니다. 이렇게 더 복잡한 것도 있는데요. 예, 이것도 역시 아메리칸 인디언 그림 중에 하나인데, 특이한 것은 순서가 여기는 좀 표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운데 사람, 이게 나인가요? 이게 나인가? 예, 어쨌든 두 사람, 이게 부부인 것 같죠? 시작해서 뭐 화살도 나오고, 이 보면 이렇게 원형 회기선으로, 원형선으로 쭉 그 진행 방향이 그려져 있는데, 상당히 진보한 어떤 스토리를 나타내는 것 같은 느낌이 더 명확하죠. 아까 거보다는, 아까는 마구 섞어놨는데 이제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런 것은 하나의 문자는 아니겠죠. 스토리텔링입니다. 스토리텔링을 그림으로 하고 있는 아주 재미나는 건데, 이런 것이 이제 사람이 어, 역사를 이제 이루며 살면서, 사회를 이루며 살면서 뭔가 메시지를 후대에 남기고 싶었다든가, 아니면 이게 그때 당시 누구누구에 보내는 일종의 편지 글일 수도 있고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남겨둔 것일 수도 있고요. 뭔가 분명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나타내려고 했던 거, 이걸 픽토그램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진정한 문자는 어떻게 이제 발전이 되는가? 진정한 문자라면 모양과, 아까 그림이죠. 모양과 뜻이 1대1로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림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난 1차에서 얘기했지만 어떤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이 여러 가지 해석을 가져오게 된다면 그 문자라기보다는
그림이나 예술 작품일 수 있어요. 뭐 예술 작품이라는 건 뭐 그림도 있고 음악도 있고 뭐 그 문학도 있는데, 어쨌든 예술 작품이라는 것은 작가가 뭘 만들어 놨을 때 하나의 해석을 요구하지는 않죠. 대체로 다양한 해석을 갖게 하는데, 문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문자는 그 모양과 뜻이 1대1로 일치되었을 때 이걸 진정한 문자라고 하는데, 문자에도 여러 가지 발전 단계가 있고 또 방식들이 제각기 다릅니다. 처음으로 사용됐던 진정한 문자가 이제 단어 문자라고 하는 단계인데요. 로고그램이라고 그래요. 하나의 기호가 하나의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문자는 단어와 단어를 쭉 이렇게 열거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뭐 자음, 모음 이런 게 아니라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하나의 기호가 어떤 뜻을 전달해요. 하나의 단어라는 것은. 그래서 이걸 표의 문자, 이디오그램이라고 합니다. 표의 문자, 뜻을 전달하는 문자.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그 대표적인 것이 수메르 쐐기 문자. 이 모양이 아주 날카롭게 쐐기 모양으로 생겼다. 쐐기 문자. 그 다음에 고대 엘람 문자도 여기 속하고, 이게 사용되었던 연도를 가로 속에 표시했습니다. 이집트 상형 문자, 꽤 늦게까지 사용됐죠. 기원 후 400년까지 사용된,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됐던 문자고요. 고대 인도 문자도 이게 속합니다. 단어 문자에. 그 다음에 크레테 문자, 그 다음에 히타이트 문자, 요거의 특성을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 그 중국 한자는 현재까지 사용되어 있는데, 되게 대부분의 단어 문자라는 것이 이렇게 중간에 소멸이 됐는데, 중국의 한자는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는 게 특별한 것이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상형 문자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 중국의 한자는 이제 발전을 거듭해서 사실 단어 문자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의 표현이, 그러니까 원래는 중국어 한자 하나가 하나의 단어를 뜻했는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죠. 두 개의 글자가 합해서 하나의 단어가 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문명이 더 복잡하게 발달하다 보니까 하나의 단어로 하나의 기호로 하나의 단어를 표현하기가 참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한자가 복합되어서 하나의 단어를 뜻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기호가 한 곳에 모여 있기도 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화염에 휩싸였다 할 때 화자, 불화자 여러분 아시죠? 이 불화자를, 이게 하나의 단어예요. 근데 불화자를 위아래로 두 개를 겹쳐 놓은 게 화염, 불꽃 염자입니다. 그렇다면 염자는 불화자 두 개가 위아래로 붙어 있는데, 요 붙어가지고 하나의 단어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그 불화자 중에서 하나하나는 뭐라고 봐야 되느냐? 그걸 형태소라고 봐요. 형태소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의미를 전달하는 최소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어는 이제 현재까지 쓰이다 보니까 기존의 단어 글자에서 벗어나서 또 새로운 체계를 갖게 되었는데, 특히 또 요즘 이제 외래어가 막 등장하는데, 외래어를 한자에 차용하는 방법이 뜻을 따서 차용하는 방법이 있고, 소리를 그대로 어떻게 비슷한 소리를 가진 글자를 가져다 붙여가지고 사용하는 게 있고, 또 뜻과 소리를 아주 묘하게 연결시키는, 뭐 영국의 옥스포드를 우성이라고 한자로 번역하는데, 소우자, 성성자, 옥스가 소잖아요. 포드가 성이란 뜻입니다. 포츄리스. 기가 막힌 차용이죠. 코카콜라를 구가구가 이렇게 한다는 것도 들어봤죠. 소리를 이제 본뜬 것인데, 어쨌든 중국의 한자는 그냥 단순한 한 단어 단어 문자에서 벗어나서 더욱더 발전된 형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단어 음절 문자라는 게 있는데, 단어 문자와 음절 문자의 과도기 상태다. 음절 문자가 뭔지는 잠시 후에 보겠는데요. 단순한 그 단어 하나가, 기호 하나가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기호 하나가 음절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절이 몇 개 합해져야지만 단어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그 과도기적 문자도 있다. 그러니까 단어 음절 문자는 단어 문자보다는 좀 더 발전된 형태의 문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단어 문자나 음절 문자의 예를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이 쐐기 문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사용됐던 문자인데, 좌측이
그 의미고 우측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맨 좌측에는 그래도 아무래도 그 단어의 의미에 해당되는 그 동물이나 뭐 식물이나 그 모양을 거의 그대로 본뜨고 있죠. bird, 새의 경우 거의 새에 가깝죠. 이런 건 사실 픽토그램에 속하는데 이게 이제 변형들을 이룹니다. 옆으로 누이기도 하고 주요 선이 생략되기도 하고 첨가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맨 오른쪽 칼럼 수직선상에 있는 게 바로 쐐기 문자예요. 이게 날카로운. 그러니까 점토판에다가 보통 새겼다고 그러죠. 점토판에다. 그러니까 편지 같은 걸 전달하는 방식으로 점토판에 뭘 새겨서 누구한테 주거나 아니면 가족이 나중에 읽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게 굳어지다 보니까 우연히 이제 보존되어 지금 살아남았는데 쐐기 문자 오른쪽의 형태를 보고 쐐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 상형 문자인데 이렇게 이제 상형 문자도 변화했다는 거예요. 모양이 쭉 이렇게 바뀌어 오죠. 좀 더 추상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더 복잡해지기도 하는데 하이어글리픽 신성 문자라고 이제 하는데요. 요게 요 단계 보시면 북스크립트 책에 사용하는 문자 시스템은 당시에 이렇게 또 쓰이기도 하다가 하이어레틱은 사제 문자라고 하는데 사도들이 사용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승려들이 사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 디마틱이라는 민중 문자라는 뜻인데요. 더 이렇게 뭔가 클린 문자가 되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흘려쓰기의 방식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츰차츰 복잡하고 원래 그림 문자에 가까운 형태에서 이렇게 북스크립트처럼 좀 이렇게 격식 갖춘 표현으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빨리 흘려 쓸 수 있는 단계로 바뀌는데 디마틱 이제 민족 문자라고 이제 이건 일반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민족 문자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요. 이때는 지금의 뭐 그 영어 필기체 비슷한 그런 정도로까지 변했어요. 이렇게 이제 쓰기 편하는 식으로 발전을 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히타이트 문자인데요. 이거는 사실 단어 문자와 음절 문자의 중간쯤 음절 문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좌측에 보시면은 vowels 모음이 있고 nasals 비음이죠. 비음 콧소리가 표현된다는 것인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각각의 자음들 있어요. 뭐, 뭐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이, 이제 모음이 이 히타이터는 모음이 4개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한국어는 모음이 단순 모음이 적어도 8개, 어떤 분은 10개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모음이 작으니까 지금 이 좌측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요 L 발음 요것과 요 A가 만나서 요 세모 모양이 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라 이렇게 읽는 거예요. 하나 음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세 모양으로 된 여기인데 L과 여기 I가 맺혀서 리 이렇게 읽히겠죠. 요거는 뭐예요? 루라고 읽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음절이 상당히 형성됐는데 여전히 그 기본은 상형 문자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된 거다. 그래서 단어 음절 뭐 애매한 상태인데요. 단어 문자인데 상당히 음절 문자화된 그런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는 계속 이제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앞에 것들은 표의 문자, 단어가 어떤 형상이 뜻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제 뜻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문자가 소리를 나타내는 체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바로 표음 문자라는 거예요. 음성을 소리를 표시하는 문자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경우가 음절 문자인데 한 기호가 하나의 음절을 표시합니다. 아까 히타이트 음절 나타냈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볼까요? sorry. 예. 여기 보면 이런 거 하나하나가
하나의 음절입니다.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런 것들이 다 음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음절 문자인데 하나의 기호가 하나의 음절을 나타낸다. 일본의 가나 문자가 아주 가장 대표적인 음절 문자인데요. 하나의 기호는 하나의 음절. 좀 전에 C타이트 문자에서 보셨듯이 하나의 기호는 하나의 음절을 표현한다. 일본의 가나 문자는 9세기경에 정착이 됐어요. 사실 한글보다 한 500년 정도 빠르다고 볼 수 있는데 뭔가 표현 방법을 찾다가 한자 시스템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한자 시스템을 가져와서 너무 한자는 복잡하니까 그걸 단순화하고 거기에다 음성을 넣은 거예요. 한자 시스템을 가져왔지만 한자의 뜻은 차용하지 않고 소리만을 차용해서 간단하게 나타냈는데 우리말은 음절 문자로 만들기가 참 어려운 문자입니다. 우리말은 모음이 너무나 많죠. 아까 단모음이 8개인데 단모음이 또 합해져 가지고 의, 위, 에 뭐 이렇게 복모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음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음절 문자를 만든다면 너무나 복잡해지는 게 한국어 같은 언어입니다. 근데 일본어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모음이 5개밖에 없어요. 5개. 단순히 아까 히타이트가 4개였죠. 그래서 그 음절 문자로 만드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일찍 음절 문자로 정착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자 시스템이 음소 문자라는 것인데요. 하나의 기호가 하나의 음소를 나타낸다. 로마자나 한글이나 이런 것들이죠. 뭐 아까 면 B가 하나의 음소고 이제 영어는 좀 복잡한데요. O가 하나의 음소고 K가 하나의 음소고 뭐 books 그런다면 S가 하나의 음소고 예 그래요. 근데 한글은 음소 문자이면서도 그 중에서 자질 문자라고 하는데요. feature, feature라는 건 음성적 특징을 말해요. 한글이 우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글의 모양이 뭐 천지인이라는 철학을 사용해서 우수하다 하지만 그거는 뭐 관념적인 얘기고 그건 과학적인 건 아니에요. 한글이 우수한 이유는 이 발음 시스템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건데 자질이 반영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그에다가 하나 선을 그어서 크가 됐는데 요 약간 바꿈으로써 어떤 피처, 자질이 들어가냐면 기음이라고 해요. 기음. aspiration, 영어로는 aspiration이라는데 하고 이 목구멍이 강하게 마찰이 되면서 거친 소리가 나게 하는 그런 요소를 기음이라고 하는데 선을 하나 이렇게 딱 표시를 하면서 aspirated, 유기음, 기음이 들어간 음이 됐어요. 그래서 그가 평음이라면 크는 그거에 대한 유기음이다. 또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디귿으로 변할 때 뭐가 달라 보입니까? 느하고 드가 선 하나를 걷는데 느는 윗니를 윗니를 미안합니다. 혀끝을 윗니 위에 잇몸에다 살짝 갖다가 떼면서 나는 소리죠. 느. 그러면서 코까지 울려요. 코까지 울려요. 느죠. 근데 드는 거기 선을 하나 갖는데 발음이 나는 위치는 똑같아요. 똑같이 혀끝이 위쪽 잇몸에 닿다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인데 이때는 위를 닫았어요. 코를 닫았어요. 선을 하나 넣어서. 콧소리가 아닙니다. 이건 콧소리가 아니라 그냥 드. 코가 울리지 않죠. 근데 트는 또 뭐냐? 이 드에다가 아까 기음이라고 했죠. 기. 거센 음. 그러니까 목구멍이 이렇게 거칠게 바람이 통과하면 트라는 유기음입니다. 아까 기역에다 선을 그어서 유기음이 됐듯이 디귿에다가 선을 하나 그어서 유기음인 트가 됐다는 거.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선 하나 넣으면 그 유사한 같은 계열의 소리 성질이 추가되는 거죠.
드에다가 르를 하면, 이건 이제 르는 혀가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나면서 또 콧소리까지 난 그런 소리고요. 무, 어디서 소리가 납니까? 무, 입술에 소리가 나죠. 무. 예. 근데 무인데 이것은 코가 또 울리는 소리예요. 비음. 위에다 선을 두 개를 더 합하니까 똑같은 입술 소리인데 지금 브, 코가 안 울리죠. 그렇죠? 무, 코가 울리고 콧소리가 들어가 있고 브, 콧소리가 빠지고 위치는 똑같, 발음 나는 위치는 똑같다는 거죠. 프라고 하는 것은 모양은 좀 아까 기억하고 여기 디귿이 바뀌는 건 약간 다르긴 한데 살짝 모양은 바뀌었지만 이게 기음, 아까 목구멍에서 거센 바람이 통과하면서 하는 유기음입니다. 거센 소리죠. 키읔, 티귿, 피읍 요 세 개가 뭔가 선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유기음이다. 그러니까 음성적으로 음성학, 음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나중에 공부를 할 텐데요. 이런 분야에서는 특정한 음성기호로 표시될 것을 우리말에서는 그 글자 자체의 표시를 살짝 그 첨가함으로써 그런 음성 시스템까지를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것이 한글의 굉장히 우수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음성적 공통성을 문자에까지 담을 수 있는 언어다. 영어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똑같은 T 발음이 top, stop, string. 우리는 글자에 너무나 이렇게 매달려 있다 보니까 글자가 똑같으면 같은 소리를 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 그래요. 특히 영어는 안 그렇습니다. 탑 할 때 이거는 아까 기음, 유기음이에요. 거친 소리죠. 입술 앞에다 손을 대고 발음을 했어요. 발음이 팍 나옵니다. 근데 스탑 할 때도 정말 똑같은 양의 발음이 나오나 보세요. 스탑. 별로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기음이 빠져 있어요. 스탑, 이렇게 T는. 또 세 번째로 스트링 할 때, 스트링. 이거는, 모국 화자들이 발음을 보시면은 스트링이 아니라 스트링, 구개음화 됐어요. 구개음. 저쪽 구개 쪽을 이렇게 거치면서 나는 혀가 그쪽으로 달라붙으면서 나는 그런 소리인데 그 이유는 R이라는 발음에 영향을 받는 거죠. 이렇게 영어는 그 위치에 따라서 똑같은 철자지만 발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글자 자체의 이 feature, 자질이 전혀 표현되지 않습니다. 우리말에는 글자 자체의 이 음성적 자질이 표현된다는 게 엄청나게 다른 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말의 굉장히 과학적인 측면이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문자에 대한 이 발음에 대한 것을 공부하면서 알아야 될 것은 문자가 발명이 돼서 정착이 되면서 기존 구어에서 쓰이고 있던 특정한 발음을 묘사되기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발음이 없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말에 영감이란 표현이 있어요. 노인분들이 많이 쓰시죠. 영감탱이가. 영감탱이인데 우리 이제 표준어로는 영감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영감이라고 영감. 근데 옛날에는 많은 시골 분들이 그렇게 썼어요. 근데 우리말 한글 표기법으로는 영감이라는 이 표현할 방법이 없죠. 쓸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영감이라고 표준을 쓰는데 사실 옛날에는 많이 쓰였던 거다. 문자라고 하는 것이 발명이 되면서 기존의 구어의 모든 특성을 다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데 있다. 이것도 문자 시스템에 관련돼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2차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